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훈민정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를 볼 건데, 그 슬라이드는 북미한국어교육학회에서 지난달 2024년 10월에 진행한 훈민정음 관련 특강에서 한글학회 회장님이신 김주원 교수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께서 만드신 자료이고, 이제 한 달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기억을 해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의 허락을 받진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내가 하는 강의에 뭐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메일이랑 강의 중에 이야기로 들었지만, 이 자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대신 이제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님이 하신 강의 자체는 지금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 원래는 그렇게 긴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강의 자체는 또 공유를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글 관련된 이 훈민정음 이야기를 많은 선생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시간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지금 본 영상에서는 짧게 좀 포인트만 짚어가면서 저도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보고, 또 실제 이 영상 관련해서는 뭐 따로 홈페이지에 올리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사진과 기록으로 다시 보는 훈민정음, 한국어 교육자가 꼭 알아야 할 한글 역사 이야기. 사실 여기서도 이제 어프로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이라는 것 자체를 한국어를 의사소통 목적으로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한국어를 이제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 중에 이제 한국학으로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어를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를 국어로서 배우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는 훈민정음 관련 내용을 좀 저희 한국 교육자가 잘 알고 있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만들어주신 북미 한국어 교육 학회에 감사드리고, 또 좋은 강의해주신 김주원 학회장님께 다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진행할게요. 자, 순서는 훈민정음 잔재 목적, 그리고 책, 훈민정음이라는 그 책에 관해서, 그리고 글, 훈민정음에 이제 소개된 글이 한글이죠. 한글. 그리고 훈민정음의 미래, 그리고 한글학회 소개 간단하게 보시고, 그리고 질문 모음은 제가 보고 이 당일에 미리 받았던 질문들인데, 이거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뭐 답변 드리고, 없으면은 뭐 제 상식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슬라이드 한국어와 한글, 여기에 지금 4개의 문장이 있죠. 여권에 내 이름이 영어로 적혀있지, 몽골에 갔더니 모두 러시아어로 되어 있던데, 한글은 그 우수성으로 인하여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글이 AI 시대 세계인의 언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사실 작년에 국무총리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4개의 문장이 다 틀렸습니다.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댓글로 달아 보시거나 아니면 그 정답을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훈민정음의 의미. 훈민정음은 국민을 가르치는,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이죠. 바른 소리죠. 네, 바른 소리. 그런 뜻입니다. 훈민정음. 그리고 훈민정음의 그 글자를 이제 정음이라고도 하고 언문이라고도 하고, 반절, 아침글, 한글 뭐 이렇게 가는데, 정음, 언문, 반절 이런 거는 이제 옛날 그 조선왕조 실록이나 아니면 훈민정음 자체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아침글은 이제 아침 나절, 그 아침 시간만에 다 깨우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침이면 뭐 오전 시간 뭐 4시간 정도 만에 깨우칠 수 있는 글자다라는 뜻으로 이제 아침글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이거는 주시경 선생님이죠. 주시경 뭐 학회장이라고 해야 될까? 주시경 선생님께서 이제 1913년에
이제 이걸 한글이라고 명명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글로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 훈민정음의 책 이름이 해례본과 언해본이 있습니다. 해례본은 해석과 예가 들어있는 책이고요. 언해본은 이제 그 해석과 예가 돼 있는 그 한자로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언어로 풀어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해례본과 언해본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여기 보시면 세종대왕의 편민정신, 백성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글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세종대왕님이 이러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시원하게 쓰여있는 글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때 세종 25년에 1443년이죠. 이때에 친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친히 만들었다. 훈민정음을 이렇게 그냥 딱 어느 날 갑자기 탁 나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일들을 보면서 왜 세종대왕님께서 이걸 만들었을까? 그거를 이제 추론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돌아가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 살부 사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죠. 살부 사건인데 이게 진주에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고 법대로 당연히 뭐 벌은 벌대로 하는 건데, 세종대왕님께서 이걸 보고 이게 백성이 효랑 이런 거를 못 배웠기 때문이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본인을 탓하세요. 이게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내가 백성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이다 라고 본인을 탓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현전 학자들에게 삼강행신도를 만들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강행신도를 만들어요. 삼강행신을 만들어서 34년에 이제 뿌리게 되는데, 그 삼강행신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보시게 될 테지만 그게 한자로 돼 있고 그 옆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삼강행신도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내가 이걸 펴서 내는데 아무리 그림을 많이 넣고 해도 이게 지금 한자를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내가 다 해서 군데군데 나눠준다고 해도 이걸 백성들이 깨우쳐서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님께서 국민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 또 편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글로서 한글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훈민정음 만들면서 이제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냅니다. 당시에 집현전 학자 중에 가장 그 집현전 대표를 하는 사람은 정인지인데, 사실 그 정인지 학자는 겸직을 하고 있던 상태였대요.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정인지가 겸직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가장 실권자는 최만리였다고 합니다. 그 집현전에서. 그래서 최만리를 필두로 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상소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종대왕님께서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훈민정음 반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친제는 1443년이고 반포는 46년인데, 이 친제는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거, 이 훈민정음, 이 글자,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드신 거고, 훈민정음 반포, 요 사이에 무슨 일을 쓴다면,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 글자를 다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례본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들고 이 한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수업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업 자료를 집현전 학자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반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 한글이 제대로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도 만들고요. 그런 거 이제 딱 요 순서대로 쭉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처음 나온 삼강행신도입니다. 1434년. 여기 보시면 한자가 쭉 있고 그 옆에 이제 여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요 사이에 검은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검은 줄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임진왜란 전에 만들어진 삼강행신도인데, 이게 한국에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 걔네들이 주로 가져갔던 게 뭐냐 하면 이 책들, 그리고 도자기들,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 얘네들을 다 많이 잡아갔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훔쳐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사실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누런 줄이 들어간 것들, 이 누런 줄이랑 이 앞에 검은색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임진왜란 전에 나온 것들이고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거다. 그 교서를 내시면서 이제 여기에 한강행신도와 함께 교서를 내시고, 이 교서에 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거리에서 노인까지 아무까지 모두 쉽게 알기를 바란다. 그런데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해서 비록 책을 나눠줄지라도 남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역시 어찌 그 뜻을 알아서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요 라는 그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제.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다.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아니다. 지편적 학자들이 만들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태종대왕님께서 친히 만들었다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것도 세종왕조 실록이죠. 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태종대왕님께서 친히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에 지편전에 있는 학자들이 세종대왕님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종대왕님은 당시 학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학문적 성취를 이루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글자가 좀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어디는 굵고 어디는 얇고 약간 이렇죠. 글자가 좀 급하게 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급하게 쓴 게 맞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다 이걸 해가지고 유실되고 막 이래가지고 임진왜란 직후에 이제 그걸 다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만리가 반대상소문을 내는데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제 대국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국력에 있어서. 그런데 중국이 이제 한자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일본이나 몽골이나 서하나 여진이나 이런 얘네들이 다 자기 글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글자를 만들면 우리는 스스로가 오랑캐가 되는 거다라는 논리의 상소문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몽골 위구르 문자 이거는 좀 그 한자랑은 많이 다르죠. 이거 서하 문자 이거도 뭐 한자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지 문자도 그렇고 티베트 문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기들의 글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 거란 문자는 거의 다 소실됐는데 희한하게 한국에 이제 요게 딱 남아 있다고요. 이 한자가. 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에 대해서 꾸짖는 거죠. 세종대왕님께서 이두를 제작한 것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똑같은 그런 오직 그 목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야 된다. 여기 언문 있죠. 언문. 여기 보시면 편민. 그다음 여기 언문이 아까 그 글자를 뜻하는 그 언문이라는 게 있었죠. 언문이랑 뭐 아침글이랑 뭐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언문이 이렇게 확실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꺼짓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강행시를 이제 번역해라 언문으로,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민간에게 발표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충신과 효자와 열녀가 반드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처만리를 꾸짖는 내용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1434년 이후에 이제 50년이 지났죠. 50년이 지난 후에 처음 나왔던 게 1434년이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 빈 공간에다가 다시 이제 이게 컸어요. 그 원래 나온 이 상강행실도가 있고 그 위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언문을 넣어서 한글을 넣어서 다시 재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제를 하죠. 이때 창제를 하고, 그리고 이게 잘 되나 보려고 1445년에 용비어천가를 편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례본과 같이 반포를 하시고, 그리고 용비어천가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용비어천가죠. 이 노래입니다. 노래. 네, 그렇게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당시 국어의 정면적 표기, 당시의 국어라 하면 그때 세종대왕 시대에 사용했던 우리 한국어를 말합니다. 그거를 글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국어 지음이죠. 국어 지음이 국어입니다. 예, 국어. 그리고 편민. 그렇게 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백성을 계몽시키고 싶다. 훈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음소 문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음소 문자 알파벳, 그러니까 음소 문자로 만듦을 통해서
한자어의 정리, 똑같은 한자를 뭐 이렇게 읽나 저렇게 읽나 그런 것들을 한자 옆에 이제 한글로 적어서 그거를 통일시키고자 했다. 그걸 정리하고자 했다. 그걸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를 다 한글로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여러분 창제 목적이 딱 1번, 2번, 3번 이게 목적의 가장 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순서는 우리말을 적고 싶은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훈민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한자음을 정리하고 또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해서 훈민정음은 뭐 한자를 뭐 우리 발음대로 뭐 정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하면서 이 1, 2, 3번 순서를 3, 1, 2나 3, 2, 1이나 이런 식으로 3을 먼저 올리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잘못된 주장이다. 그건 아니다. 반드시 1번, 2번, 3번의 순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게 한글학회 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